뭐 하는 짓이냐?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갑게 방 안을 가르며 두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아내는 입술을 떨었고 남자는 허둥대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곧장 그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주먹을 날렸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의 몸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믿음으로 쌓아온 15년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고 침실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배신의 현장이었다. 나는 대기업 IT 본사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아내 서미연과 함께한 세월은 어느덧 15년. 그 시간은 나에게 믿음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앞두고 나는 작은 장난을 준비했다. 일정표에는 며칠 더 지방에 머무는 것처럼 적어두고 사실은 하루 먼저 돌아와 아내를 놀라게 하려 했다. 조용히 현관을 열고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그녀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단순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서울의 하늘은 청명했고 회사에서 받은 피로도 잠시 잊은 채 집 앞에 섰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설렘은 현관을 열자마자 산산이 부서졌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으나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미 감돌았다. 정적을 깨는 미묘한 숨소리, 발끝이 스치는 소리가 침실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감각을 멈추게 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옷까지, 그리고 침대 위에 두 사람. 아내와 낯선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대기업 IT 본사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아내 서미연과 함께한 세월은 어느덧 15년. 그 시간은 나에게 믿음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앞두고 나는 작은 장난을 준비했다. 일정표에는 며칠 더 지방에 머무는 것처럼 적어두고 사실은 하루 먼저 돌아와 아내를 놀라게 하려 했다. 조용히 현관을 열고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그녀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단순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서울의 하늘은 청명했고 회사에서 받은 피로도 잠시 잊은 채 집 앞에 섰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설렘은 현관을 열자마자 산산이 부서졌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으나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미 감돌았다. 정적을 깨는 미묘한 숨소리, 발끝이 스치는 소리가 침실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감각을 멈추게 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옷까지, 그리고 침대 위에 두 사람. 아내와 낯선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뭐 하는 짓이냐?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갑게 방 안을 가르며 두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아내는 입술을 떨었고 남자는 허둥대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곧장 그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주먹을 힘껏 내리꽂았다. 묵직한 충격과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흐느낌조차 삼킨 채 그는 나를 멍한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뒤에서 아내의 떨리는 손끝이 내 소매를 붙잡았다. 도윤아, 제발 진정해. 그러나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이 상황이 진정할 수 있는 일로 보이냐. 내 숨은 느리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차올라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셔터음이 방 안의 긴장을 갈랐고 아내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침실은 더 이상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세월이 무너져 내린 자리는 배신의 현장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하기로 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나는 손바닥을 들어 그를 다시 눌러 앉혔다. 곧장 거실로 나가 수납장에서 공구함을 꺼냈고 작은 케이블 타이를 집어들었다. 의자를 끌어다 그를 앉히고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매듭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게 단단히 조였다.
남자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붙잡았다. 제발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나는 그녀의 손목을 뿌리치며 정면을 응시했다. 크게 만든 건 너희야. 나는 삼각대를 펼쳐 휴대폰을 고정했다. 붉은 점이 깜박이며 녹화가 시작되자 화면 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잡혔다. 증거는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감정 대신 기록을 택했다. 아내가 마지막 자존심처럼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공포,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 변명하고 싶은 억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손끝으로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부터는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 하지 마.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그 정적이 오히려 천둥 같은 압박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남자를 향해 낮게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그는 잠시 아내를 흘끗 본 뒤 시선을 피했다. 3년 전부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이미 자신이 무너졌음을 자백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응시했다. 맞아. 아내는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서늘하게 베었다. 15해에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떻게 알게 됐어?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어 물었다. 남자는 꺼림칙하게 직업, 집, 가족, 회사 이름까지 대답했다.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시선은 방 안을 허공에 흩뿌렸다. 지난달엔 몇 번 만났나? 내 질문은 차갑게 꽂혔다. 3번 아니 4번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정확히 6번이었다. 나는 그의 의자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벽에 밀착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숨이 막혔다. 6번이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겨우 뱉은 그 대답에 나는 손을 풀고 뒤로 물러섰다. 솔직히 말하면 간단한 거다. 내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방 안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잠깐, 그건 그의 항의는 조용히 해라는 내 한마디에 끊겼다. 신분증과 회사 출입증을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남자는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로 떨며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연, 어디서 만났어? 호텔 이름이 뭐야?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가늘게 흘렸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의 의자를 세차게 밀어붙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가 입을 다무니 내가 말해라. 강남 호텔 늘 같은 방이었습니다. 체념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트며 중얼거렸다. 늘 같은 방이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반복된 습관이었군. 배신을 생활처럼 해온 거지. 아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붙들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억지가 얽혀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손끝으로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부터는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 하지 마. 방 안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천둥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불륜남을 향해 낮게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그는 잠시 아내를 흘끗 본 뒤 곧바로 시선을 떨궜다. 3년 전부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맞아.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15해에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어떻게 알게 됐어? 나는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남자는 마지못해 자신의 직업과 집, 가족, 회사 이름까지 나열했다.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시선은 방 안 허공을 흘러다녔다. 지난달엔 몇 번 만났나?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3번 아니 4번 정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확보해둔 기록에는 정확히 6번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의 의자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벽에 밀려 얼굴이 일그러진 그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6번 맞습니다. 그제야 나는 손을 풀고 한 발 물러섰다. 솔직하게 말하면 간단한 거다. 내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방 안은 더욱 얼어붙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끄덕임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잠깐, 그건, 그의 항의는 내 한마디에 잘렸다. 조용히 해. 나는 신분증과 회사 출입증을 하나씩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그는 몸을 떨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시선을 아내에게로 돌렸다. 미연, 어디서 만났어? 호텔 이름이 뭐야?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억눌러 흘렸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의자를 세차게 밀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힌 남자의 얼굴이 비틀렸다. 아내가 입을 다물었으니 내가 말해라. 강남 호텔 늘 같은 방이었습니다.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중얼거렸다. 늘 같은 방이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생활처럼 반복된 대신이었군. 장모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크게 떴고 장인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다. 미연아, 사실이냐? 분노를 억누른 낮은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흔들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모든 답을 대신했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숙였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내 딸이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아내에게 꽂히자 아내는 어린 시절 꾸중을 듣던 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짐을 챙겨라. 당장.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되돌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변명하려 하자 장인의 날 선 일갈이 방 안을 찔렀다.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을 챙기는 바스락거림과 억눌린 흐느낌이 뒤엉켜 들려왔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장모는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주고 있었고 아내는 멍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자. 짧은 한마디에 아내는 정신을 차린 듯 했으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공포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아내의 친정에 도착하자 장인은 말없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한때 아내가 자라던 그 집은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장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둘러앉자마자 장인의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자, 이제 모두 자세히 이야기해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정현욱 IT 회사 대표입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었고 장인은 깊은 주름을 더 깊이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내는 새 전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화려한 바에서 모두가 떠들며 웃던 그날 그는 혼자 차분하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 묘하게 끌렸다고 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단 말이냐. 장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다.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 채 눈물만 떨궜다. 도윤이가 늘 바쁘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은 들어줬어요. 그러나 그 말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내 자신이 알고 있었다. 실상은 새로운 자극, 달콤한 금지된 관계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다. 장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니? 아내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3년 전 저녁 식사 후에 그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거기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장인의 손바닥이 탁자를 쾅 치며 울렸다. 네, 남편 출장을 간 사이에 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다니 내가 인간이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분노마저 사라진 내 마음엔 이제 차갑고 공허한 결심만 남아 있었다. 장모는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을 잃었고 장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져나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연아, 사실이냐? 분노를 억누른 듯한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사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내 딸이다. 그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 아내에게 꽂히자 아내는 어린 시절 구중을 듣던 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짐을 챙겨라. 당장.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변명하려 하자 장인의 날 선 일갈이 방 안을 찔렀다.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비닐과 옷감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흐느낌이 뒤엉켜 들려왔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장모는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챙겨 넣고 있었고 아내는 그저 멍한 얼굴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가자. 짧고 차가운 한마디에 아내는 정신을 차린 듯했으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공포뿐 아니라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아내의 친정에 도착하자 장인은 말없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한때 아내가 자라던 그 집은 이제 따뜻한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심판의 장 같았다. 거실에 둘러앉자마자 장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모두 자세히 말해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정현욱 IT 회사 대표입니다. 순간 장모의 얼굴이 굳었고 장인은 깊은 주름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내는 새해 전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바, 사람들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엉킨 그날 밤. 그는 홀로 잔을 들고 사업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에 묘하게 끌렸다고 고백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단 말이냐. 장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아내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떨궜다. 도윤이가 늘 바쁘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은 들어줬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변명인지 듣는 이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사실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자극과 달콤한 긴장감에 취했을 뿐이었다. 장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니? 아내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3년 전 저녁 식사 후에 그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그 이상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장인의 손바닥이 탁자를 쾅 치며 울렸다. 네, 남편 출장을 간 사이에 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다니 내가 인간이냐. 아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흐느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분노조차 사라진 내 마음에는 이제 차갑고 공허한 결심만 남아 있었다. 이제 서로 건드리지 말고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불륜건도 덮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희망을 움켜쥔 듯 애써 차분한 척하며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과 체념이 교차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끝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끝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그가 떠난 뒤 나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처디적으로 끝까지 간다.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미 준비해둔 절차를 차례로 실행할 것이라는 냉정한 결심. 다음날 새벽 나는 정리해둔 증거 파일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가 출근하기 전 아내와 아이만 있는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놀란 표정의 아내가 서 있었다. 나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단호히 말했다. 남편분의 행적입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그녀의 얼굴빛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이미 사정을 알고 계셨지만 기록으로 보여드려야 했다. 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이 싸움이 단지 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도 맞닿아 있음을 실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회사 본사로 향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사진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사진, 메신저 기록, 호텔 영수증, 모든 증거가 정리된 문건이었다. 대표의 사생활 문제이자 회사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짧고 단호한 설명이었고 이사들의 표정은 곧 굳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의 번호가 휴대폰에 떴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했다. 끝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도 격노하셨습니다. 나는 침묵으로만 답했다. 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사도 위험합니다. 사실 창업할 때 아내 쪽 집안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장인이 일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은 원래 5년 분할이었는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사회에서도 불신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주도해서 곧 표결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란 고함을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증거를 모아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누군가는 오늘 무너지고 누군가는 내일 일어선다. 나는 단지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에게 가족과 회사는 삶의 기둥이었고 나는 그 기둥을 증거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결과가 결국 그들과 아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란 사실이었다. 7일 뒤 밤늦게 그의 전화가 걸려왔다. 쉬기에 젖은 목소리는 거칠었고 말끝마다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당신을 상해하고 감금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했다.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사실대로 대응할 겁니다. 전화는 욕설 섞인 숨소리와 함께 거칠게 끊겼다. 다음 날 그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걸려온 전화는 이미 힘을 잃은 목소리였다. 케이스가 어렵답니다. 설령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비용조차 회수 못할 수 있다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은 절망을 토해냈다. 회사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장인의 5억 원 상환 압박에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은 무리입니다. 말끝이 흐려지더니 그저 신음처럼 남았다. 그 주말 그는 결국 고소 의사를 접었다. 나는 짧게만 말했다. 현명한 판단이군요. 이제 법정에서 보시죠. 며칠 뒤 나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수장을 접수했다. 청구 위자료는 아내에게 5천만 원, 상간남에게 3천만 원으로 명확히 정리했다. 사진, 통화 내역, 메시지 원본, 출입 기록, 차량 주차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까지 번호를 매겨 제출했다. 추가 자료 봉투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본도 포함시켰다. 회계 담당자의 익명 제보 덕에 확보한 것이었다. 호텔 이름, 날짜, 승인 시간, 금액, 모든 숫자가 두 사람의 거짓말을 대변했다. 그 주 초 나는 보강 자료를 다시 발송했다. 그의 배우자, 장인, 그리고 회사 이사회 전원에게 동일한 사본을 보냈다. 설명은 짧고 정중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나는 단 한 줄의 욕설조차 남기지 않았다. 증오는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기록은 거짓보다 길게 간다. 며칠 뒤 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한 줄로도 충분했다. 누군가는 내 행동을 복수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차와 기록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진실은 더 깊이 파고들어 상대를 무너뜨린다. 저녁 무렵 등기 우편의 배달 완료 알림이 휴대폰에 떴다. 봉투들은 제자리로 들어갔고 톱니바퀴는 예정된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창가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음은 법정이었다. 말이 아니라 문서가 말할 차례였다.
내가 준비한 자료는 두 사람의 대화, 약속, 감정의 흔적까지 담고 있었다. 나는 문서 더미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변명조차 할 수 없겠구나.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그가 결국 변호사와의 접촉을 포기하고 주변의 압박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난 절차가 그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심리 일정 통보가 도착한 날,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 카드 내역 한 건까지도 허술함이 없었다. 나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 철저한 기록과 절차만이 무기였다. 며칠 뒤 그와 아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의 배우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들어갔고 장인은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세사에까지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5억 원 상환 요구는 이미 공식 절차로 넘어갔고 세사 내부에서도 그를 불신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각, 나는 그에게서 또다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는 내가 할 말도 그가 들을 말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저 흐름을 지켜보면 됐다. 며칠 뒤 내게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신 친구를 통해 그의 회사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술자리에 모인 지인들이 전하는 얘기는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였다. 야, 정현욱 알지? 요즘 완전히 끝났더라. 이사회에서 회의만 통과됐다더라. 회사에서 쫓겨난 거지. 장인 집안이 완전히 돌아섰대. 친척들까지 공개적으로 손절했다고 하더라. 나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입술을 적셨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전해졌을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된다.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총을 겨누지 않아도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이미 상대의 기반은 무너진다. 가족, 회사, 명예,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붉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잔잔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무너짐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선다. 나는 단지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첫 심리가 잡히던 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긴장감이 목을 죄어오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아내와 그녀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 안쪽에는 정현욱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초췌하고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수염이 자라난 얼굴, 힘없는 눈빛, 그리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모습. 내가 처음 보았던 그 카리스마 넘치던 인물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내 변호사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의 긴 정적 속에서 심리가 시작됐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한 최종 협의를 다루겠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내 귀에는 오직 아내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과거의 나를 향해 웃음을 지어주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낯선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반복했지만 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과의 자리는 이미 지나갔고 이곳은 기록과 판결의 자리였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대신 차곡차곡 준비한 증거들이 나를 대신했다. 사진, 메시지, 카드 내역, 출입 기록.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현욱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감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아내의 눈빛이 순간 내 쪽으로 향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호소하려 했지만 이제 그 어떤 말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이미 나는 모든 감정을 차갑게 덮어버린 뒤였으니까. 회의가 끝날 무렵
판사가 정리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위자료는 피고 측 아내의 5천만 원, 상간남 3천만 원. 나머지 재산 분할은 추후 합의로 조정한다.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부모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고 정연욱은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번져가며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부모님과 내 변호사 그리고 정연욱의 아내에게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런 끝을 맞게 되어 유감이다. 그 말 속에는 오래 쌓였던 실망과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연민까지 섞여 있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15해의 세월은 완전히 끝났다. 복수는 차갑고 철저했으며 그 대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장모의 오랜 지인이 아내를 억지로 공장에 취직시켰다는 이야기였다. 내 이름은 이미 동네에 다 퍼졌다. 불륜으로 이혼한 여자, 이제는 몸으로 벌어야 한다.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부숴버렸을 것이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기쁨도 연민도 아닌 차갑고 묘한 감정이 가슴에 스쳤다.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정은 사라졌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맞추어 깨어났다. 습관이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은 상처 때문일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정리가 끝났지만 내 안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복수는 마쳤으나 그 여파는 길고 무겁게 남아있었다. 며칠 뒤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처음엔 가벼운 농담과 추억 이야기로 웃음이 오갔다. 그러나 한 친구가 불쑥 내 쪽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야, 도윤아, 내 던처 얘기 들었냐?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눈빛만으로 그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지금 공단에서 일하고 있대.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검품만 한다더라. 월급도 부모님한테 대부분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고작 몇만 원뿐이래. 기숙사에서 라면이랑 싼 빵으로 버틴다고 하던데. 다른 친구가 혀를 차며 덧붙였다. 예전엔 명품 가방 들고 호텔 레스토랑 다니던 여자가 말이지. 지금은 외출하려면 허락받아야 하고 돈 쓴 내역까지 보고해야 한대. 사실상 감시 속에 사는 거지. 나는 말없이 잔을 기울였다. 씁쓸함과 차가운 만족이 동시에 일렁였다. 배신의 대가가 무겁게 내려앉은 순간이었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 아내랑 같이 있던 그 남자 있잖아. 정연욱. 그 사람 완전히 끝났대. 회사에서 해임당하고 집도 가족도 다 잃었대. 요즘 술집에서 만취해 쓰러지는 걸 자주 본다더라. 나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었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술잔이 내 손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친구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진실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결국 제 발로 무덤을 판 거지. 그날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가슴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나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됐다. 이미 세상은 그들을 하나씩 끌어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은 나의 개입 없이도 완벽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전처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서서 검품만 한다고 했다. 허리와 다리는 퉁퉁 붓고 손끝은 굳은 살로 가득 차 있다는 말도 들려왔다. 월급은 부모 손에 들어가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쓰이고 생활비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뿐이라 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여자가 이제는 기숙사에서 라면과 싼 빵으로 끼니를 때운다니.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 쓴 내역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화려하게 웃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값이다. 그녀가 원하는 새로움과 자극은 결국 땀과 눈물로 얼룩진 노동과 감시로 돌아왔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했다. 그리고 그 남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나와 성공한 청년 CEO라며 포장되던 인물. 회사 빌딩 앞에서 고급차에 내리던 그의 사진을 나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화려함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의 두 번째 불륜이 드러났고 법원은 냉혹했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한 번에 내라는 판결. 평생 모아둔 자산, 노후를 위해 준비한 퇴직연금, 투자 상품까지 모조리 처분해야 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지방에 이름 없는 도시로 숨어들었고 사람들은 술집에서 만취해 쓰러진 그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한때 세련된 정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사장이 이제는 싸구려 술에 젖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니. 나는 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진정한 몰락이다.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총을 겨누지 않아도 진실은 더 무겁고 날카롭게 상대를 베어버린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대가다. 배신이 남긴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했던 기억마저 잿더미로 사라졌지만 최소한 진실은 드러났고 응당한 값을 그들이 치렀다. 내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실을 기록했고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붉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무너짐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새벽 5시 여전히 눈이 저절로 떠졌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정은 없었지만 몸은 습관처럼 반응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며칠 후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다. 전처는 공장 기숙사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다. 동료들조차 그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뒷말은 끊이지 않았다. 불륜으로 이혼한 여자가 다시 설 자리는 없었다. 상간남은 더 비참했다. 지방에서 버티려 했지만 어디를 가도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직은커녕 작은 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술에 기대어 나날을 버티고 있다는 얘기였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린 셈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결과는 현실로 드러났다. 나는 단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지켜볼 뿐이었다. 창가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록과 진실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칼보다 오래가고 주먹보다 깊이 새겨진다. 앞길은 여전히 내게 열려 있었다. 나는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들과 달리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